시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살펴보면요. 전날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파월의 피벗 시사 이후에 또 뜨겁게 올랐던 주가가 잠시 차분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다우지수에 이어서 나스닥도 최고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주 미증시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빅 이벤트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월 초에 고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이제 FOMC. 특히 FOMC는 점도표가 중요할 거, 네. 파월의 발언이 중요할 것이다. 상당히 그 비둘기 이 파성의 발언이 있었고 점도표로 보니까 내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물론 시장이 좀 앞서 오기는 했었죠. 그걸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영하고 오기는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간밤에 미증시는 좀 혼조세로 좀 보이다가 막판에 또 상승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거를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네.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점도표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적어낸 것뿐이야.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의 이거는 본 주제가 아니었어. 뭐 이런 내용들을 아직 2%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추가 긴축할 수도 있어. 그리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더 잡히게 되면 우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뭐 그때는 바꿀 수도 있어. 이런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또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거기서 굉장히 그 FOMC 이후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발언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네. 그 발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잠시 뒤에 제가 뻐꾸기 주식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미증시는 주말 동안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말장에서는 동시만기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리밸런싱도 좀 있었어요. 여기에 윌리엄스 연은 총재도 발언도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지만 기존의 어떤 흐름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굿캅, 배드캅 있죠. 파월이 약간 좀 이런 쪽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시장이 좀 너무 뜨거워지니 한쪽에서는 상당히 가깝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 말리는 그리고 약간 느낌이 맞아요. 그리고 파월과 존 윌리엄스는 그 저 위에 사실은 그 뭡니까 매파부터 해갖고 저 미들빅파까지 매파의 가장 위에는 윌러 이사가 있을 것이고 한 중간쯤에서 같이 손잡고 있는 분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 발언이 이렇기 때문에 다소 좀 비둘기 성향에 있는 분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은 좀 초반에 영향을 줬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큰 분위기는 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년 금리를 몇 번 내릴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좀 먼 얘기고 우리가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네. 뭐 지금 빠르면서 3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제 바람은 그보다 조금 늦어지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빨리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차차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그럼 미증시 마감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한번 보시죠. 지금 S&P 500은 지난 10월 말에 바닥을 만들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말에 한참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때는 뭐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 아니면 높은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거야 이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는 미국채 금리가 더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5%를 막 뚫으려고 막 달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10월 말에 5%못 넘는다고 미국 재무부가 아마 국채 발행량을 줄이게 될 거라고 우리 그 뻐꾸기 주식에서 한참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가 증시 바닥이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빠졌고 증시는 올라와서 지금 보게 되면 S&P 500은 7주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주봉이거든요. 7주째 올라가서 이제 S&P 500도 거의 이전 전고점대를 이제 넘어서기 직전에 와 있는데 뭐 넘어설까요? 뭐 어떻게 뭐 소신 있게 한번 가보죠. 네.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도 넘을 것 같아요 언젠가. 예. 자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전고점대에서는 다소 잡음과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흐름은 계속 타고 있다. 다만 뭐 과열이라는 것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근데 과열은 꼭 뭐 예를 들어서
과열이 꼭 고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지난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직전 고점 때는 넘겨섰고 이제 뭐 전 고점 때가 대략 한 16,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뭐 나스닥 지수도 뭐 워낙 이런 강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뭐 약간은 이제 과열 양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죠? 이 시간 통해서도 미국 주식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하면 무섭게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국내 주식 하듯이 단타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큰 돈 벌기도 힘들고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갈 때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식하게 끌고 간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보시면 이게 간밤에 보면 2년물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해드렸던 증시 바닥은 10월 말이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5%를 찍었던 자리고요. 그죠? 우리 이제 5% 넘어서서 튀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드렸고 하향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4%를 깨고 그러니까요.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뭐 더 내려가야겠죠. 순차적으로는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반도체주, 그동안에 제가 뭐 반도체주도 얘기 많이 해드렸던 엔비디아나 AMD 뭐 추세 흐름을 계속 타고 간다. 근데 제가 그랬죠. 엔비디아 늦으신 분들은 뭐 지난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AMD로 가시고 네. AMD를 늦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런 파란 블록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바닥을 이 시간에 얘기해 드린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작년 10월 여기였습니다. 이때는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감산을 발표했다.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한 게 작년 10월이었죠. 그때 엔비디아 얼마? 11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110달러. 지금 뭐 500달러 아래에서 와 있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때 75달러에서 76달러 넘어서 지금 이번 주에 80달러 넘어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더 가져야 되면 어디 90달러 이상으로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네 종목 얘기해드린 마지막이 네. 암홀딩스였어요. 팹리스, ARM.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칭찬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 50달러에 내가 바닥을 여러분들한테 네.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는데 50달러에서 받아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전 고점이 70달러 정도 돼 70달러 넘을 거라고 얘기 들었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봐드렸는데 이 암홀딩스도 7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미국 시장 다우지수가 지금 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 뭐 이런 흐름에서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보잉입니다. 다우 지수를 주도하는 종목이 보잉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 보잉도 지난번에 제가 이 주가가 230달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건데 여기 180달러, 190달러, 200달러 이 방송 통해서 또는 우리 그 주식 반상회 통해서 여기는 이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보잉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300달러 이상을 가야 된다. 그 300달러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 이 300달러는요. 여기 한참 여기까지 뭐 이건 참고해서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여기 뭐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폭격을 맞은 자리고요. 코로나 이전에 그 737 그 보잉 737 맥스가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전면 정지가 됐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때 악재 때문에 보잉 주가가 이렇게 350달러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죠. 이때는 코로나였고. 그래서 저는 300달러 이상 회복해야 된다. 장기전으로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이렇게 또 들어보시다 보면 또 새로운 놈들이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따가 또 미국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이거는 뻐꾸기 주식에서 이번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또 특히 위험자산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번 주 미증시 점검과 함께 또 짚어주셨던 특징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또 체크를 해봤고요.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후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또 선물을 주면서 무난하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국내 증시가 아직 좀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이 잔존하면서 미증시의 강세보다는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앵커께서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사실 이 기대감, 미증시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진 못하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다소 좀 막히는, 네. 시장이 이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목을 좀 잡혔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잊혀질 수 있는,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2월 큰 이벤트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죠. 막 100m 달리기, 뭐 아니면은 뭐 진짜 한 1000m 달리기를 막 하다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휴식기가 돼서 네. 야, 다음 이벤트, 다음 재료는 뭐가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빅 이벤트, 12월에 있을 빅 이벤트의 불확실성은 모두 일단 해소가 되었다. 최소한 증시가 폭락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졌고 기대감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월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딱히 설명을 안 들어도 파월의 선물. 다만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그 뉴욕 연은 총재가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던 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겠지만 어떤 시장에 앞서가고 있는 시장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상당히 앞서 왔습니다. 이번 점도표에서도 뭐 3번 정도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벌써 6번 정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위험자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어떤 흐름을 뭐 극단적으로 좀 바꿔야 될 뭐 이런 악재나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에서는 다소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뻐꾸기 주식의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파월의 발언은 상당한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 뭐 이번 네. 파월의 발언 또 국채금리 막 급락했던 이런 상황에서 아마 채권 매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지수와는 좀 별개로 어떤 종목의 어떤 흐름이나 장기 추세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종목군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랜 시간 이어졌던 고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기대감이 이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만 고금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금 되고 이렇게 하향하면 반대로 꺾였던 위험 자산들은 이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거 뭐 가깝게 따져보면 우리 2000년도 코로나 때 물론 그때와는 좀 달라요. 그때 초저금리였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속도가 좀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네. 분명히 역대급 위기는 늘 역대급 기회를 줬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역대급 어떤 수익의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도에 수면 위로 더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떤 종목에 저는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러니까 네. 장기간에 정말 많이 죽였어.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모멘텀도 많이 빠져갖고 정말 많이 죽였어.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정말 이제 바닥을 치고 장기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런 종목에 매매도 병행하면서 길게 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위클리 투자 일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뭘 하고 있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3번 얘기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언제냐면 11월 3일 방송에서 네. 11월 4일인가요? 아무튼 토요일이니까 11월 4일 방송. 그 다음에 2주 전에도 했던 것 같고 지난주에도 아무튼 얘기해드린 것 같아요. 11월 초에
네이버, 카카오를 그때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알려주는 신호. 그죠? 네, 정확한 맞아요. 건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사야 된다. 음. 투자해야 된다. 길게. 왜? 이제 장기 턴어라운드. 여러분들 네이버 주가 한번 보실래요? 네이버 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바닥 얘기해 드릴 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왜? 이제 시장이 흐름이 바뀔 테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투자해둬야 되지만 성장주를 사줘야 된다. 성장주를 사줘야 네. 된다. 낙폭까지 성장주. 자, 지금 네이버는 23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25만 원 이상으로 가서 거기서 야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선정할지는 거기 가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요 종목은 제가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요날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습니다. 11월 3일. 그리고 우리가 4일날 방송에 했죠.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카카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의견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카카오가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때 정말 안 이거 좋았던 사서 그러니까. 상황이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당하면 그래요. 매를 많이 맞잖아요. 매를 맞으면 매만 봐도 무서워. 그죠? 네, 그런 거죠. 자, 카카오 보시게 되면 여기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한 2년 넘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 바닥접을 제가 11월 3일 날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때 투자를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 바닥 투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4만 5천 원, 5만 원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수급표를 한번 열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 뭐냐. 지난 1개월 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동안 소위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자들, 그죠?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뭐 엄청나게 매집을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카카오 주식은 이제 막 5만 원대 중반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 목표가 없이 내년으로 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주말 주식반상에서는 그러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카카오의 또 어떤 후속주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또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는데 예, 오늘은 눈 구경도 좀 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10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메이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이제 가상화폐도 좀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제가 3천만 원 중반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6천 넘었다가 지금 5,800 정도 이렇게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1,200원, 1,300원대 우리 바닥 의견을 드린 다음에 지금 이제 뭐 5,000원 넘어섰다가 지금 5,000원 아래 살짝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좀 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위믹스도 좀 쉬고 있는 이유가 그 뭐 국내 최대 거래소의 뭐 다른 코인이 네. 좀 해서 그쪽으로 약간 매기가 좀 돌아갔다 뭐 이런 건데 자 차트 한번 보시죠.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다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도 지금 우리 바닥 잡고 거의 100% 수익 났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네. 주가가 조금 흔들릴 것 같고요. 한 6만 원 정도에서 받아치는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긴 흐름으로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장기전으로 오를 때 이렇게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하시라고 그래요. 올해 맞아요. 우리 상반기 넘어오면서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그때 우리 했던 것 중에 알테오장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바닥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바닥 맞아요. 잡아들고 올랐고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뭐 삼천당 제약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HLB를 바닥 투자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이것도 네. 제가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주말 주식반상에 오신 분들한테는 후속주로 제가 팁을 드렸죠. 가남 신약 승인, FDA 승인 기대감이 내년도 한 5월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11월이면 여기거든요. 11월에 사실 이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인데 이 11월에 매수를 시작을 해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터졌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 뻥 터졌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제가 제약 바이오주들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 아까 뭐 알테오제니, 레고캠 바이오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많이 터졌었는데 네. 그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 그 뒤에 있는 후속주들이 뭘까?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뭘까? 하나씩 더 살아난다 말씀드렸죠. 내년도 되면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 승인 기대감. 두 번째,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라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술 수출. 그다음에 특히 빅파마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찌 됐던 뭐 M&A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실은 좀 괜찮은 이제 결과가 데이터가 괜찮은 애들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흐름은 올해 얘기는 그동안에 고금리 가장 피해를 봤던 제약바이오가 네. 드디어 이제 금리가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그럼 이제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을 거 같고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다 보면 못 오른 종목군들로 이제 눈이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바닥 투자를 해야 되고 매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간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11월 여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말이죠. 올라갈 때는 목표 구간 내가 한 이쯤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냥 마냥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조금 팔고 좀 빠질 것 같아? 좀 팔고 절반은 계속 가져가면서요. 그다음에 절반은 또 빠지면 좀 다시 담고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하시는데 매매와 병행을 하는 겁니다. 스윙 매매와 단타 말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도 주식반상에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솔직히 뭐 시간 없으시고 뭐 단타하면서 뭐 급등주 하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오셔서 이 방법대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아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또 합병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래 정지 됩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바닥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성과는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 합병 이후에 내년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못 사죠. 그분들은 내년에 아마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잊혀졌던 메타버스 있죠? 미국 주식에서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유니티 소프트웨어하고요. 이게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가장 좋았을 때 한 $21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25, $30까지 갔는데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월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5, 30이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관련해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금리가 이제 끝나고 정말 오랜 시간 죽였던 장기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중에서 좀 성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슬슬 바닥에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니티 소프트웨어예요. 하나 더 볼까요? RBLX. 로블록스도 똑같이 10월에 바닥을 이거는 뭐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한 2, 3주 전에도 또 한번 얘기해드린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도 한번 보면 최근에 제가 위즈익 스튜디오 이 위즈익 스튜디오도 요거는 한 이쯤 정도면 바닥이겠다. 근데 뭐 다른 이슈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어요. 다음날 상한가도 가고 그래서 주가가 뭐 한 2주 동안 한 50% 수익이 좀 났었는데 뭐 차익하고 다시 또 뭐 밑에서 좀 빠지면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한번 볼까요?
관련한 종목군들,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거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다가 지금 이 바닥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다가 뭔가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것 같아? 그러면 뭐 관심 있게 그런 종목군들도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죽였던 종목들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정리해 보면요. 뭐 나머지는 뭐 이따가 주말 주식 반상회 때 좀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2021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로 치면 거의 2년 동안 뭐 1년 반, 2년 동안 좀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뭔가 긴축의 끝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물론 시장은 미리 반영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오랜 시간 죽였던 바닥주들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들을 사서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뭐냐면 주가도 실적도 바닥일 거 아니에요. 모멘텀도 없고. 네. 그것이 이제 서서히 저평가 매력이 생기면서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모멘텀도 생기고 실적도 돌아선다. 그래서 길게 갈 종목들, 장기 턴어라운드 할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국내 증시 점검과 함께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국면에서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낙폭 과대주 종목 선별해 주셨던 만큼 또 좋은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속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방송이 끝난 후 이어지는 무료 특강 통해서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과 함께 다음 주 유망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구구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국고처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ARS 02-3490-5041번으로 전화하시면 2024 계좌 승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처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최근 소비자 관심도 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주담대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솔케미칼입니다. 2024년 추가적인 수출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가동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HLB 생명과학 골라주셨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분할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불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개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카오뱅크, 한솔케미칼,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 FOMC 소화하고 또 대표적인 또 성장주의 네카오가 탄력을 보여주면서 그룹주가 역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카카오뱅크 얘기는 왜 할까요? 그러니까요. 바닥인 것 같고 네. 또 카카오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은행주랑 조금 다르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또 관련 있는 이제 플랫폼 쪽에서도 좀 주목받는 상황이고 내년도 뭐 실적도 좋을 거다. 그다음에 또 대환대출 플랫폼 쪽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회사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전세대출이라든지 뭐 주담대대출 플랫폼도 다시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또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또 좀 주목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바닥이다. 네. 카카오와 더불어서. 카카오 주가가 동행한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성장주 쪽으로 같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놓고 본다. 또 하나는 주가를 움직이려면 이런 대형주들은 뭔가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뭐 수급도 뭐 굉장히 좋더라 이거죠.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뭐 사실 그 2021년에 상장할 때가 얼마였냐면 9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때 뭐 굉장히 환호하다가 많이 네. 물렸습니다. 예.
저는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얼마에 있냐면 2만 원대 이제 왔다가요. 그래서 아마 11월 3일 이게 같은 변곡점이에요. 이게 카카오도 이때가 변곡점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좀 횡보하는 뭐 이런 흐름인데 대략 가격대가 26,000원대 이렇게 좀 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이거 해볼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수급은 근래 들어서는 계속해서 특히 기관 투자들 연기금 매수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1개월 동안 한 번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100만 주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한 300만 주, 연기금 한 100만 주 정도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카카오뱅크 아까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할 시점이다. 예. 체크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상승할 여지가 더 남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뒷방에 있는 종목들이 소재 쪽이었는데 소재가 네.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한솔케미칼이나 동진세미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제가 여기 이 15,000원, 16,000원, 17,000원대에서 한솔케미칼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죠? 바닥이라는 얘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다. 메모리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 근데 그 메모리가 바닥을 치면 당연히 한솔케미칼 같이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공급하는 회사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확대가 되면 거기에다가 한솔케미칼이 과산화수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타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21선 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솔케미칼 주가도 뭐 사실 많이 좀 올라왔는데 네. 뭐 많이 올랐다고는 아니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24,000, 25,000원 저는 좀 열고 가는 쪽을 내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뭐 아직도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장기 추세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HLB도 바닥을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간암 신약 그러니까 내년도 국내에서 신약 그 FDA 승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5월에 HLB가 간암 신약 그 리보세라님. 근데 이게 이제 임상 결과도 이전에 좀 괜찮았었고 또 주목과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괜찮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HLB의 그 간암 신약 이것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도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5월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슬슬 부각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종목은 잘 보시게 되면 뭐 크게 갭이 뛰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 마이너스권이라든지 보합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HLB가 한번 시세를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월 바닥을 잡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 종목을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위메이드 오르면 막 위메이드 맥스가 따라 오르듯이 뭐 이런 것처럼 네. 같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한솔케미칼, HLB 생명과학까지 다음 주 유망주로 강력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간 관심주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게임 체인저라는 네.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끝났죠. 12월에 끝났죠. 빅 이벤트들이 다 네. 끝났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전날에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굿캅, 배드캅의 이런 역할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파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또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2% 가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그렇죠?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시장은 좀 앞서가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6번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좀 선물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12분. 12분. 그러면 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될래나? 맞습니다. 한 5분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요걸부터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걸 하시죠. 이번 12월 FOMC에 주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데이터에 달려 있다. 사실 우리가 고용이나 그다음에 뭐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쭉쭉 지금 하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 방향은 명확하다. 데이터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라는 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뭐 대략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3월이지만 한 5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아무튼 이번 12월 FOMC에서 자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 수준이고 기준금리는 고점 또는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피크라는 얘기인 거죠.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높은 기준금리가 기업 활동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시작을 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필요시에 추가 긴축에 나설 준비는 되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명서 문구의 N이라는 표현. 이게 이번에 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뭐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추가 긴축을 할 때는 그냥 긴축을 한다. 이거였지만 이제는 요 내용입니다. 여러 추가 긴축을 고려할 때 여러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다. 긴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추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긴축, 너무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이 N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 구성원들은 적절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 토픽 오브 디스커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점도표 수정은 물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준 사람들은 금리는 충분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는 이렇게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이고요. 이게 이제 이번 12월인데요. 이 중간값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3차례 정도 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연준 위원들이 주요 경제 지표 전망도 하지 않습니까? SEP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 2023년 올해는 뭐 9월 대비해서 뭐 조금 올라오지만 내년도는 1.5에서 1.4로 조금 하향했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약한 경기 침체가 약하게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PC나 이런 물가 쪽도 전망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9월 전망 대비해서 12월에 이번에 2.8로 하향을 했는데 내년도도 좀 완만하게 좀 내려와서 2.4 정도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연방기금 금리는 지난 9월에는 내년도 한 5.1 정도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4.6 이거는 이번 점도표에서 얘기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 오늘은 네. 결론을 좀 일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 직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보여드렸으니까 네, 오케이. 12월 FOMC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더 빨리 가고 있다.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65%, FOMC 직후에 65%로 크게 늘었고요. 이 5.5 이상은 이제 아예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내년도 최대 6회,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의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그러면 어디까지? 금리 인하가 호재니까 네. 증시는. 이건 뭐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악재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직전에는 증시가 아마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금리 인하라고 하면 대략 한 2월까지도 시장이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오늘 제가 다 다뤄드리진 않았어요. CPI나 그 주 항목이라든지 이번에 PPI도 발표가 네. 있었거든요. 보면 약간은 또 스티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보다는 아마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어떤 연말에서 연초 랠리로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최소한 우리가 곧 시점까지는 증시 랠리가 완만하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파월은 너무 그러니까 높은 금리, 이건 파월이 얘기한 거예요. 높은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우리는 그 실수를 하는 거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역대급 수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바닥주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또한 선이 굵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시간과 정성을 여기다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 성과 내는 것보다는 큰 성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보시는 게 어떤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